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화문 국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 때, 그때 연인은 200만 명, 300만 명의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형식적 민주주의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에 소련과 동구 위성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몰락하고 붕괴함으로써 체제전쟁도 전 세계적으로는 끝이 나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후쿠야마의 주장대로 역사 발전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다. 궁극적 최종적 승리를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전,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회 시위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또 그런 걸 기획하는 세력도 어디에선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그 정치의 역동성이 계속 살아 있어서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고, 그래서 많은 세계의 정치학자들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런 대규모 집회 시위가 계속되는가,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1차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대규모 집회 시위는 아마도 2016년 가을, 2017년 봄까지 진행됐던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대한 관심도 동반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입만 열면, 또 주사파 우팔력 좌파 세력이 입만 열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 연인은 1700만 명의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백 번의 집회, 전 세계에 걸쳐서 좌파들이 때로는 수십 명, 수백 명 단위로 조직했던 촛불 집회들을 전부 합쳐서 연인은 17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수백 번의 촛불 집회에 좌파들이 동원한 숫자가 17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계산법이라면 우리 태극기, 자유우파 태극기 집회는 연인은 3500만 명을 상회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인은 말고 한 번의 집회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인다. 이게 인도 힌두교의 축제나 또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지 순례, 이런 거 빼놓고는 이 정도 인파가 모인 적이 역사상 없습니다. 네, 인도 겐지적 강가에서 며칠 또는 길게는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그 성지 순례와 축제에 수백만 명이 모인다거나, 또는 메카 같은 곳에 성지 순례를 할 때 수백만 명이 그 사원을 중심으로 모인다거나, 이런 광경들은 우리가 가끔 이 화면을 통해서도 봅니다만, 서울과 같은 현대화된 대도시의 한 중심에 정치적인 이유로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인다. 이런 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적 기록이고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또 이런 대규모, 그야말로 대규모의 대중 집회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10월달 한 달 안에 매주 주말마다 열렸습니다. 10월 3일에, 10월 9일에, 10월 24일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문재인 주사파 586 좌파 세력의 폭정에 견디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침내 떨쳐 일어난 것이 광화문 국민혁명이었다 생각합니다. 광화문 국민혁명을 한 번 더 빼놓지 않고 취재한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 광화문 국민혁명 현장에는 이미 2016년 가을부터 태극기를 들고 주말마다 광장에 나타난 태극기 세력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도적인 세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태극기 세력 못지않게 나 2년 전에 문재인 찍었는데 정말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어. 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이 조국이 지지했는데 정말 이건 아니지 싶어서 오늘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순히 자유우파만의 정치 집회가 아니었어요. 광화문 국민혁명은 우리가 감히 국민혁명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참가했습니다. 그들이 외친 구호도 자유파의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이게 꼭 무슨 자유파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공감했던 대중 구호입니다. 대중적 구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정치 상황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이 집회를 기획하고 조직할, 비록 좌파들만큼 세련되게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직하고 기획하고 집행할 그런 집회의 지도부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전광훈 세력입니다. 물론 광화문 집회 때 당시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도 독자적인 집회를 여러 차례 황교안의 주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집회는 독자적인 어떤 영역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전체 광화문 국민혁명 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광화문 국민혁명 전체를 주도했던 집회 지도부는 전광훈 세력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집회 지도부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대중집회를 이끌어갈 노하우들을 체득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손상대 같은 아주 걸출한 대중 선동가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전광훈 대표는 그 광화문 국민혁명의 광장에서 수십 차례 대중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은 전부 다 영어로 동시 통역되어서 전 세계에 너아라 TV나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1,000만 명이라고 통칭 일컬어지는 해외 자유우파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 성공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원래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따로 놀았는데 그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섞일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성격이 분명한 대중 집회에 예배 시간이 들어가고 그 대중들 속에서 헌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경계와 구분이 광화문 국민혁명 과정에서 하나로 퓨전됐습니다. 이것이 갖는 정치사적, 종교사적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연구 과제들입니다. 지금껏 종교의 정치화는 좌파들이 주로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실제로 천주교 사제의 10%나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의 정치운동을 주도하고 천주교의 자편향을 주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KNCC 실제로 한 10%도 안 되는 이 정치화된 목회자들이 인권이다, 정의다 이런 거를 앞세워 가지고 자편향 기독교 운동을 이끌어왔던 게 그동안의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화쟁위원회 같은 기구를 앞세워서 좌편향 불교 운동을 해왔죠.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 진영은 그런 상황에서도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경분리 원칙.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고집스럽게 그걸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좌파와 투쟁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불교도지만 정강원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나가서 같이 아멘 하자 그러면 아멘 하겠다. 이런 분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문재인 좌파 정권을 타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불교 신자지만 할렐루야 하자 그러면 할렐루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화문 국민혁명의 위대한 점입니다. 종교도 정치도 문재인 주사파 586 좌파 세력의 타도에 한 몸이 돼서 나섰던 겁니다. 네, 여기에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커뮤니케이션 형식이 집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저희 고성구TV는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현장을 취재하는 것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여러 수백 개의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들은 광화문 혁명 현장, 광화문 국민혁명 현장을 각자 역량이 닿는 데까지 생방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광화문에 모인 인원은 100만 명 전후가 되지만 그 광화문 혁명을 유튜브를 통해서 수백 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행동한 자유파 국민들은 수천만 명이 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재미있는 드라마보다도 주말에 이루어지는 광화문 국민혁명의 생생한 현장을 전해주는 유튜브들을 기다렸습니다. 광화문 국민혁명의 현장은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여기저기서 계속 확성기를 통한 연설들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자유우파 단체들이 각각 다른 텐트를 치고 따로따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 하나 나지 않았어요. 작은 불상사조차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눈빛만 맞추면 이해가 됐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리 다툰 일 한 번 없었습니다. 자유파 국민들의 참으로 성숙한 정치의식과 사회의식과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국민혁명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광화문 국민혁명의 역사적 의미, 첫째, 자유우파 국민이 최초로 정치적 대중 행동을 했다. 사실 그동안 자유우파 국민들은 전쟁과 같은 국난이 닥쳤을 때는 온몸을 던져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헌신했지만 이런 일상적인 시기에 벌어지는 정치 상황 속에서는 대체로 소극적인 방관자나 구경꾼, 관객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늘 행동은 좌파들의 몫인 것처럼 간주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광화문 국민혁명이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자유우파 국민이 정치적 행동의 주체로 나섰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한 번 나서니까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 역량, 이게 그동안 숫자는 별것 안 되는데 조직됐다는 이유 때문에 좌파들을 자유우파를 압도하고 뭐 대단한 이 문화 권력, 문화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것처럼 개폼들을 잡아왔던 이 좌파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정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민변, 환경연합 등등 누군가 신호만 쏘아 올리면 600여 개 넘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모여서 뭐 박근혜 탄핵, 국민행동 같은 거를 결성하고 뭐 수십 명의 직업적 시위꾼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그래서 무슨 촛불 문화제 같은 걸 만들어내고 그거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자유우파는 도저히 저 좌파들의 저런 조직적 이 정치 행동을 따라가지 못할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상황이 변해버렸습니다. 2019년 10월 광화문 연일 수백만 명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모여서 그 혼란스러운 외형 속에서 사고 한 건 나지 않는 질서 있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모든 집회가 착오 없이 잘 진행이 됐어요. 한마디로 좌파들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좌파 진지, 그 진지 속에서 훈련되고 양성된 좌파 활동가들을 압도하는 우리 자유우파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그 광화문 국민혁명이 전개됐을 때 좌파들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좌파들이 뭐 조국을 지킨다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서초동 집회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을 때 그저 4~5만 명 정도 끽해야 모였던 건데, 그때 우리 자유파의 전투적 활동가들이 그 자유파 집회 한가운데에다가 조국 구속 슬로건을 내세워서 맞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맞집회를 이 좌파들은 광화문 국민혁명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주눅 들고 꼬리 내려서 도망가기 급급했던 것이 바로 좌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 광화문 국민혁명을 통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좌파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떤 형태로든 능히 제압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광화문 국민혁명의 세 번째 의미는 이거는 이제 종교학자들이나 사회 문화 전문가들이 앞으로 연구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뭐 좀 시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광화문 국민혁명의 장은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독교 세력과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공산당 세력, 더 좁혀 말해서 한 70년 정도 역사가 되는 주사파 세력과의 전면전이었다. 거기서 우리 기독교 세력이 저 공산당 세력, 주사파 세력을 일방적으로 압도해버린 싸움이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것이 공산당 세력, 주사파 세력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싸움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자유파 국민들은 기독교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 사이에 갈등 없이 하나가 되어서 자유파 진영을 구축할 수 있었어요. 일각에서 특히 좌파들이 뭐 집회에서 무슨 돈을 걷니 어쩌니 뭐 정광훈 이 대표에 대한 무슨 음해성 공격을 계속해서 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공산당 세력과 주사파 세력과 맞서 싸우는데 기독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떠냐. 자유파 국민이면 됐지. 이것이 우리 자유파 국민, 광화문 혁명을 만들어낸 자유파 국민들의 확고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광화문 국민혁명 이 세 가지 의미, 자유파 세력의 최초의 정치행동, 좌파, 민노총, 정교조, 민변참여연대, 한경연합 등의 이 좌파 진지를 압도하는 우리 자유파의 역량, 과시, 그리고 공산당 세력, 주사파 세력, 150년, 70년밖에 안 되는 공산당 세력, 주사파 세력,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이 공산당, 주사파 세력들과의 투쟁에서 기독교 세력이 완승을 거둔 전쟁, 이런 세 가지
광화문 국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광화문 국민혁명이 있고 불과 6달 후에 치러진 4.15 총선에서 우리가 대참패를 당해버리고 맙니다. 물론 4.15 총선의 패배 원인은 여러 수십 가지도 더 넘습니다만, 지금 이 광화문 국민혁명의 이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는 이 맥락에서 보면, 그 위대한 광화문 국민혁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6개월 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우리가 대참패를 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광화문 국민혁명의 그 뜨거운 투쟁 열기를 정치적으로 수렴하는 데 실패했다. 정치적으로 수렴하는 데 실패했다. 그것은 정치 지도자의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의 실패.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두 번째, 광화문 국민혁명은 아직 자유파의 진지로 외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막상 표가 중요한, 투표 행동이 중요한 4.15 총선에서 10월 국민혁명, 광화문 국민혁명의 그 뜨거운 열기가 투표 행동으로 전화되지 못했다. 우리 자유파의 진지들이 제대로 구축되고 가동되고 있었다면 광화문 국민혁명의 그 뜨거운 열기를 자유파의 진지들이 받아서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4.15 총선의 투표 행동으로 연결을 시켰을 텐데, 아직 광화문 혁명의 뜨거운 열기를 받아들일 자유파의 진지들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6개월 만에 광화문 국민혁명의 뜨거운 열기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걸 정치적으로 수렴해내는데도 실패했다. 따라서 우리가 광화문 국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드높이 부각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뭐냐? 광화문 국민혁명의 그 뜨거운 투쟁 열기를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파 진지로 수렴해낼 것이고, 어떻게 자유파의 정책 대표체인 국민의힘의 투표 행동으로, 투표 역량으로, 정치 역량으로 수렴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앞으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모색해야 된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광화문 국민혁명의 역사적 의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